자정이 넘은 시간, 강태욱 형사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눅눅한 담배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미해결 사건 파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강력계 형사. 한때는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범죄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였지만 몇 해 전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뺑소니 사고로 잃은 후 그는 삶의 모든 의욕과 열정을 잃어버린 껍데기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지독한 허무함과 세상을 향한 깊은 냉소뿐이었다. 그때 그의 낡은 무정이에서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 반장님, 강 반장님. 응답 바랍니다. 관할 구역 내 인적이 드문 산길에서 차량 화재 사건 발생, 순찰차 급파 바람. 태욱은 미간을 찌푸렸다. 또 차량 화재인가? 음주운전이나 운전 미숙으로 인한 단순 사고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귀찮다는 듯 담배를 비벼 껐지만 이내 몸에 밴 형사로서의 본능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그는 낡은 가죽 점퍼를 걸치고 자신의 낡은 순찰차에 몸을 실었다. 사고 현장은 경찰서에서도 한참 떨어진 인적이 완전히 끊긴 캄캄한 산길 중턱이었다. 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최고급으로 보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도로 한가운데서 거대한 화염에 휩싸인 채 불타고 있었다. 뜨거운 열기가 수십 미터 밖까지 느껴졌고 타이어와 기름 타는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소방차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듯 밤의 정적을 깨뜨리는 것은 오직 타닥 하고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뿐이었다. 태욱은 직감적으로 이 사건이 단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타오르는 차량으로 다가갔다.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사람이 없는 듯 보였다. 이미 탈출했거나 혹은 최악의 경우 이미 불길 속에서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는 차량 주변을 살피며 증거가 될 만한 것이라도 남아있는지 확인하려 했다. 바로 그때 그의 예민한 귀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도 바람 소리도 아니었다. 마치 아주 작은 생명체가 겁에 질려내는 듯한 절망적인 울음소리였다. 낑, 낑, 깽! 태욱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소리는 분명 차량 안쪽, 뒷좌석 어딘가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는 손전등 불빛으로 차량 내부를 비춰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차량 뒷좌석, 불길이 아직 완전히 번지지 않은 작은 공간에 아주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갇혀 있었다. 녀석은 온몸에 털이 그을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좁은 틈새에 몸을 웅크리고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녀석의 커다란 눈망울에는 뜨거운 불길과 함께 죽음의 공포가 그대로 비치고 있었다. 태욱은 순간 모든 것을 잊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저 작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냉소적인 베테랑 형사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눈앞의 무고한 생명을 외면할 수 없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한 인간일 뿐이었다. 젠장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자신의 점퍼를 벗어 물웅덩이에 적셨다. 그리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타오르는 차량을 향해 뛰어들었다. 뜨거운 열기가 그의 피부를 태울 듯 덮쳐왔고 자욱한 영인은 그의 숨통을 조여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경찰봉으로 뒷좌석 유리창을 거칠게 내리쳐 깨뜨렸다. 와장창 하는 파열음과 함께 뜨거운 불길이 그의 얼굴을 덮쳤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깨진 유리창 틈으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 마침내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작은 강아지의 몸을 움켜쥐는데 성공했다. 그가 강아지를 품에 안고 차 밖으로 몸을 던지는 순간 차량은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굉음을 내며 폭발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뜨거운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만약 조금이라도 늦었더라면 그 역시 저 불길 속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을지도 모르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태욱은 폭발의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졌지만 품속의 강아지만은 놓치지 않고 굳게 끌어안고 있었다. 그는 거친 기침을 하며 자신의 몸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몇 군데 가벼운 화상을 입은 것 외에는 큰 부상은 없는 듯했다. 그의 품에 안긴 강아지 역시 겁에 질려 있었지만 다행히 살아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소방차와 구급차가 도착하는 것이 보였다. 소방관들은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기 시작했고 구급대원들은 태욱과 강아지의 상태를 살피며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태욱은 구급대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아지를 자신의 품에서 내려놓지 않았다. 그는 강아지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살피며 녀석을 안심시키려 애썼다. 녀석은 아주 작은 품종의 개였지만 그 기품 있는 외모와 영리해 보이는 눈빛은 평범한 유기견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바로 그때 태욱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그것은 바로 강아지의 목에 걸려있는 불길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아주 작고 독특한 모양의 목줄이었다. 목줄은 최고급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중앙에는 아주 정교한 문양이 새겨진 작은 은재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그것은 그 어떤 명품 브랜드의 로고도 아니었고 그가 평생 처음 보는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상징이었다. 밤의 불길 속에서 시작된 절망의 울음소리, 그리고 그 울음소리가 이끈 예기치 못한 만남. 강태욱 형사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구해낸 이 작은 생명과 그 목줄에 달린 미스터리한 상징이 앞으로 자신의 멈춰버렸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그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거대한 비밀의 시작이었음을, 그의 외롭고도 허무했던 밤은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랐다. 강태욱 형사는 품에 안긴 작은 강아지의 희미한 온기를 느끼며 쉴 새 없이 녀석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강아지는 미동도 없이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고 마침내 현장에 도착한 동료 경찰에게 현장 보존을 맡긴 채 자신의 순찰차를 몰고 가장 가까운 24시간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의 젊은 수의사 한유진은 한밤중에 피투성이가 된 강아지를 안고 뛰어들어온 태욱의 모습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침착하고 능숙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강아지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심한 화상과 함께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호흡 곤란, 그리고 차량 폭발의 충격으로 인한 다발성 골절과 뇌출혈까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이 아이,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군요. 유진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작은 생명을 향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태욱은 응급실 밖에서 초조하게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단순한 차량 화재 사고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다. 운전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차 안에는 오직 이 작은 강아지만이 갇혀 있었다. 그리고 강아지의 목에 걸려있던 그 기묘한 상징.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까 현장에서 급하게 찍어두었던 목줄 펜던트 사진을 다시 한번 확대해 보았다. 그것은 아주 정교하게 세공된 은재 펜던트였는데
그 안에는 마치 고대 상형문자처럼 보이는 기이한 상징이 새겨져 있었다. 날개를 펼친 용이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듯한 형상. 그 주변으로는 알아보기 힘든 작은 문자들까지 빼곡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였지만 그토록 기묘하고 신비로운 상징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몇 시간 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한유진 수의사가 지친 기색으로 걸어 나왔다. 일단 급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워낙 중상이어서. 앞으로 며칠 동안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녀는 태욱에게 강아지의 상태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강아지의 목에 걸려있던 그 목줄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사님, 혹시 저 아이의 보호자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목줄이나 펜던트를 보면 보통 정성으로 키운 아이 같지는 않은데. 태욱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알아봐야죠. 그는 유진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강아지의 상태에 변화가 생기면 즉시 연락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캄캄한 밤길을 뚫고 경찰서로 향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태욱은 밤새도록 진행된 화재 차량 감식 결과를 보고받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차량 화재는 단순 사고가 아닌 명백한 방화였다. 차량 내부 곳곳에서 휘발유 성분이 검출되었고 브레이크 라인 역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절단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방화 사건을 넘어 운전자를 살해하려는 명백한 살인 미수 사건이었던 것이다. 차량의 소유주는 이민준이라는 이름의 30대 남성이었다. 그는 최근 몇 년 사이 주식 투자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신흥 재벌이었지만 그의 주변에는 항상 좋지 않은 소문들이 따라다녔다고 했다. 특히 그가 아주 비밀스러운 투자 클럽의 멤버이며 그 클럽이 사실은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온갖 검은 거래의 온상이라는 의혹이 파다했다. 태욱은 즉시 이민준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며칠 전부터 자신의 집에도 회사에도 나타나지 않은 채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최근 카드 사용 내역이나 은행 거래 기록 또한 전무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이라도 해버린 것처럼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차량 방화, 살인 미수, 그리고 재벌 투자자의 실종.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지금 동물병원에 누워있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와 그 목에 걸린 미스터리한 상징이 자리 잡고 있었다. 태욱은 직감적으로 그 상징이 이 모든 사건을 해결할 유일한 열쇠라고 생각했다. 그는 사진 속 상징을 들고 국내 최고의 문양 전문가와 고대 문자 해독가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 역시 고개를 저을 뿐 그 상징의 정체에 대해 아무런 단서도 제공해주지 못했다. 그것은 역사상 기록된 그 어떤 문양과도 일치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상징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태욱의 마음은 초조해져 갔다. 수사는 더 이상 진척이 없었고 이민준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다. 그는 틈틈이 동물병원을 찾아 강아지의 상태를 살폈다. 강아지는 한유진 수의사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가고 있었고 이제는 태욱을 알아보고 희미하게 꼬리를 치기도 했다. 태욱은 그런 녀석의 모습에 작은 위안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자신의 무력함에 자책감을 느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욱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사건 자료들을 검토하다가 문득 강아지 목줄 펜던트 사진을 다시 한번 확대해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이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용의 꼬리 부분에 아주 희미하게 새겨진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글자들이었다. 그것은 현대 문자가 아닌 아주 오래된 고대 라틴어처럼 보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검색창에 그 글자들을 입력했다. 그리고 잠시 후 화면에 떠오른 검색 결과에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 글자들은 바로 수백 년 전 유럽에 존재했던,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한 비밀 결사단의 이름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결사단은 당시에 세상의 모든 비밀과 불을 지배하려 했던 그림자 속의 황제들이라고 불렸다는 충격적인 기록과 함께 미스터리한 상징의 정체는 그렇게 아주 조금씩, 그러나 너무나도 거대한 진실의 문을 향해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태욱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끔찍하고 위험한 비밀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아우레아누스 아우레아누스. 강태욱 형사는 밤새도록 모니터 앞에서 펜던트 뒷면에 새겨진 그 낯선 고대 라틴어를 수없이 되뇌었다. 인터넷과 경찰 내부 데이터베이스, 심지어는 국립도서관의 고문서 보관실까지 샅샅이 뒤진 끝에 그는 마침내 그 단어가 가리키는 끔찍하고도 거대한 진실의 편린과 마주할 수 있었다. 아우레아누스. 그것은 수백 년 전 중세 유럽을 암흑 속에서 지배했던 전설적인 비밀 결사단의 이름이었다. 그들은 연금술과 흑마술을 신봉했으며 전 유럽의 부하 권력을 독점하고 역사를 뒤에서 조종하려 했던 그림자 속의 황제들이었다. 하지만 교황청과 각국 왕실의 끈질긴 탄압 끝에 그들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오직 그들이 남긴 막대한 보물과 금지된 지식, 즉 잊혀진 유산에 대한 전설만이 희미하게 전해져 내려올 뿐이었다. 태욱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수백 년 전 유럽의 비밀 결사단이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차량 방화 살인 미수 사건과 연결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의 일치이거나 혹은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일 수도 있다고 애써 생각하려 했지만 그의 예리한 형사적 직감은 이미 거대한 진실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사건의 원점으로 돌아가 실종된 차량 소유주 이민준에 대한 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의 개인적인 신상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 전체의 역사까지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이민준이 최근 몇 년 사이 주식 투자로 갑자기 엄청난 부를 축적한 신흥 재벌이라는 사실 외에는 그의 과거 행적이나 가족 관계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의 과거를 지워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태욱은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마침내 국정원 퇴직 요원이 운영하는 흥신소의 도움을 받아 이민준 가문의 숨겨진 내력을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아니 오히려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적인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민준의 가문은 구한말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유서 깊은 상인 집안이었다. 그리고 그의 고조할아버지는 당시 조선을 방문했던 유럽의 한 외교관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그 외교관이 바로 비밀 결사단 아우레아누스의 마지막 남은 조직원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그 외교관은 자신들의 조직이 와해될 위기에 처하자 조직의 모든 비밀과 막대한 유산을 이민준의 고조할아버지에게 맡기고 홀연히 사라져버렸다고 했다. 그리고 이민준의 가문은 대대로 그 잊혀진 유산을 비밀리에 지켜온 수호자들이었던 것이다. 이민준은 바로 그 유산의 마지막 남은 정통 계승자였다. 그리고 그가 차고 있던 차량에서 발견된 작은 강아지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었다.
그 강아지는 대대로 이민준 가문에서 유산을 지키는 수호신의 역할을 해왔던 아주 특별한 혈통의 가디언독이었던 것이다. 강아지의 목줄에 달린 그 미스터리한 상징은 바로 아우레아누스 결사단의 문장이자 그들의 비밀 유산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태욱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참을 수 없는 전율과 함께 깊은 혼란에 휩싸였다. 그는 이제 단순한 형사가 아니었다. 그는 역사 속에 묻힐 뻔했던 거대한 비밀의 증인이자 어쩌면 그 비밀의 중심에 서게 될 운명에 처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민준을 해치고 그 비밀의 열쇠를 빼앗으려 했던 자들은 누구란 말인가? 태욱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이민준이 속해 있었다는 그 비밀스러운 투자 클럽이었다. 어쩌면 그 클럽 자체가 아우레아누스의 잊혀진 유산을 노리는 또 다른 세력들이 만들어낸 함정이었을지도 몰랐다. 그들은 이민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그의 신뢰를 얻은 후 그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것이다. 태욱은 즉시 그 비밀 투자 클럽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클럽의 멤버들은 대부분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이거나 혹은 어둠의 세계와 깊이 연관된 인물들이었다. 그는 이 싸움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형사로서의 사명감을 넘어 억울하게 희생될 뻔했던 이민준과 그를 지키려 했던 작은 강아지에 대한 깊은 연민과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시 동물병원을 찾아 이제 제법 건강을 회복한 강아지를 만났다. 녀석은 태욱을 보자마자 반갑다는 듯 꼬리를 치며 그의 품에 안겼다. 태욱은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약속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켜주마. 그리고 내 주인도 반드시 찾아줄게.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그 악마 같은 놈들은 내가 반드시 내 손으로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강아지는 알아듣기라도 한 듯 그의 뺨을 핥으며 낮은 소리로 낑낑거렸다. 녀석의 맑은 눈동자는 태욱을 향한 깊은 신뢰와 함께 아직 돌아오지 않은 주인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잊혀진 유산, 그리고 그 유산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와 배신, 강태욱 형사의 외롭고도 위험한 싸움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거대한 악의 실체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강태욱 형사의 예상대로 비밀 투자 클럽 밀레니엄은 아우레아누스의 잊혀진 유산을 노리는 탐욕스러운 자들의 소굴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정재계를 주무르는 거물급 인사 중 한 명이자 겉으로는 인자한 자선사업가 행세를 하는 최진영 회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아우레아누스의 전설과 이민준 가문의 비밀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왔던 것이다. 최진영은 이민준이 차량 방화 사건에서 살아남았을지도 모른다는 것과 유산의 열쇠인 가디언 독과 그 목줄이 경찰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하수인들을 동원하여 강태욱 형사와 그가 보호하고 있는 강아지를 찾아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목줄을 되찾아오라고 명령했다. 그날부터 강태욱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미행을 당하거나 집요한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집 전화는 도청당하는 듯했고 그의 차는
누군가에 의해 고의적으로 훼손되기도 했다. 심지어는 경찰서 내부에서조차 그의 수사 활동을 방해하거나 기밀 정보를 빼돌리려는 듯한 의심스러운 움직임들이 포착되었다. 최진영의 마수는 이미 경찰 조직 깊숙한 곳까지 뻗어 있었던 것이다. 태욱은 이 싸움이 더 이상 전공법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하고 외로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신변은 물론 강아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한유진 수의사의 도움을 받아 강아지를 아무도 모르는 안전한 장소로 옮겼다. 그리고 자신 역시 잠시 동안 휴직계를 내고 경찰의 신분을 벗어던진 채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기기로 결심했다. 이제부터 그는 더 이상 경찰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추적하는 한 명의 외로운 늑대였다. 그의 유일한 동료는 이제 제법 건강을 회복한 작은 강아지 수호 태욱이 새로 지어준 이름뿐이었다. 수호는 자신의 주인을 잃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지만 태욱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에게 깊은 신뢰와 애정을 보이기 시작했다. 녀석의 영리한 눈빛과 뛰어난 감각은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여정에서 태욱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줄 터였다. 태욱과 수호는 최진영의 감시망을 피해 비밀리에 이민준의 행방과 아우레아누스 유산의 실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태욱은 과거 자신이 해결했던 사건들의 정보원들과 경찰 조직 내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몇몇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최진영의 비밀 투자 클럽 밀레니엄의 실체에 조금씩 접근해 나갔다. 밀레니엄 클럽은 표면적으로는 상류층들의 사교 모임이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온갖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내부자 거래, 심지어는 청부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거대한 범죄 조직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최종 목표는 바로 아우레아누스의 잊혀진 유산을 손에 넣어 그 힘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아니 어쩌면 아시아 전체를 자신들의 발 아래 두려는 끔찍한 야망을 품고 있었다. 이민주는 그들의 그런 추악한 실체를 눈치채고 클럽에서 탈퇴하려다가 결국 그들의 표적이 되어 제거될 위기에 처했던 것이다. 그들은 이민준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그가 유산의 유일한 계승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를 살해하고 가디언 독 수호를 통해 유산의 열쇠까지 손에 넣으려 했던 것이다. 태욱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될수록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적이 얼마나 거대하고 위험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서는 정의를 향한 뜨거운 분노와 함께 반드시 이들을 심판대에 세우고야 말겠다는 결의가 더욱더 강하게 타올랐다. 그러던 중 그는 최진영의 비밀 장부를 관리하고 있다는 한 내부 고발자와 어렵게 접촉하는 데 성공했다. 내부 고발자는 최진영의 잔인함과 탐욕의 환멸을 느끼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그는 태욱에게 최진영의 모든 범죄 증거가 담긴 데이터 칩을 넘겨주기로 약속했고 접선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것은 최진영이 파놓은 함정이었다. 최진영은 이미 내부 고발자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고 그를 이용하여 태욱을 유인하고 한꺼번에 제거하려는 끔찍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약속된 날 밤 태욱은 수호를 안전한 곳에 맡기고 홀로 접선 장소인 낡은 폐공장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고 그의 온 신경은 극도로 곤두서 있었다. 폐공장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어딘지 모르게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가 공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수십 개의 강렬한 불빛이 그를 덮쳤고 사방에서 수십 명의 검은 양복 사내들이 총을 겨눈 채 그를 포위했다. 그리고 그들 뒤편 어둠 속에서 최진영 회장이 유령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강태욱 형사,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가 많았네. 자네의 그 어리석은 정의감이 결국 자네를 이 지옥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나. 태욱은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최진영을 마주보았다. 최진영 회장, 당신이야말로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군. 당신이 이긴 것 같나. 그 순간 폐공장 외부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수십 대의 경찰 특공대 차량이 건물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태욱은 이미 최진영의 함정을 예상하고 있었고 경찰 내에 믿을 수 있는 동료들과 함께 역으로 그들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을 준비했던 것이다. 최진영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 강태욱이라는 한 형사의 집요함과 정의감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었다. 유산을 쫓던 자들의 최후는 그렇게 허무하고 비참하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폐공장을 둘러싼 경찰 특공대와 최진영 회장의 하수인들 간의 치열한 총격전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강태욱 형사는 경찰 동료들과 함께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용감하게 싸웠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최진영을 체포하고 이 모든 끔찍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마침내 압도적인 경찰력과 태욱의 치밀한 작전 앞에 최진영의 저항은 막을 내렸다. 최진영과 그의 핵심 조직원들은 현장에서 모두 체포되었고 그들의 비밀 아지트에서는 추가적인 범죄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최진영의 체포 소식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다. 존경받는 기업가이자 자선사업가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추악한 민낯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배신감과 환멸을 안겨주었다.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최진영과 그가 이끌던 비밀투자클럽 밀레니엄의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태욱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비록 최진영은 체포되었지만 실종된 이민준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고 아우레아누스의 잊혀진 유산의 실체 또한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밀의 열쇠는 바로 자신이 구해낸 작은 강아지 수호의 목줄에 달린 그 미스터리한 상징이 쥐고 있었다. 태욱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호의 목줄 펜던트에 대한 분석에 모든 힘을 쏟았다. 그는 경찰 과학수사팀은 물론 국내 최고의 첨단 기술 분석 전문가들에게까지 의뢰하여 펜던트의 비밀을 파헤치려 애썼다. 며칠 뒤 마침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한 젊은 연구원으로부터 놀라운 분석 결과가 도착했다. 펜던트의 재질은 단순한 은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주 희귀한 미지의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내부는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한 마이크로 회로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펜던트의 중심부 아우레아누스 문양이 새겨진 바로 그곳에는 최첨단 기술로 제작된 초소형 데이터칩 NFC RFID 칩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목줄에 달린 상징은 단순한 문양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아우레아누스의 잊혀진 유산으로 향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열쇠였던 것이다. 태욱은 그 사실에 온몸이 전율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즉시 연구원과 함께 데이터 칩에 담긴 정보를 해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복잡한 암호 체계로 보호되어 있었고 그 어떤 슈퍼컴퓨터를 동원해도 암호를 풀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이건 현존하는 그 어떤 암호 체계와도 다릅니다. 마치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가 만들어낸 것처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논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원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태욱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칩의 암호 구조를 분석했고 마침내 아주 작은 실마리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암호 체계가 특정 생체 신호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생체 신호는 바로 가디언 독 수호와 그의 정당한 주인인 이민준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파동일 가능성이 높았다. 태욱은 즉시 수호를 연구실로 데려왔다. 수호는 낯선 환경에 불안해했지만 태욱의 품에 안겨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태욱은 수호의 목에 다시 펜던트를 걸어주고 녀석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수호야, 부탁한다. 내 주인을 찾고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이제 너에게 달려있어.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수호의 몸이 펜던트에 가까이 닿는 순간 펜던트가 희미한 푸른빛을 발하며 진동하기 시작했고 모니터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복잡한 암호들이 마치 마법처럼 풀려나가기 시작한 것이었다. 수호의 생체 신호가 그 누구도 풀 수 없었던 고대의 암호를 해제하는 유일한 열쇠였던 것이다. 잠시 후 마침내 데이터 칩 안에 봉인되어 있던 모든 정보가 세상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태욱과 연구원들을 다시 한번 경악과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다. 칩 안에는 아우레아누스 결사단이 수백 년 동안 비밀리에 축적해온 막대한 규모의 황금과 보물들이 숨겨진 스위스 비밀 은행 계좌 정보와 함께 전 세계의 역사를 뒤흔들 수도 있는 엄청난 비밀 문서들이 담겨 있었다. 각국 정상들의 알려지지 않은 추문들, 거대 기업들의 불법적인 거래 내역, 심지어는 역사 속에 묻힌 수많은 암살과 전쟁의 배후에 대한 기록까지. 그것은 그야말로 세상을 지배할 수도 있는 너무나도 위험하고 강력한 힘이었다. 이민준의 가문은 대대로 이 위험한 유산을 지켜왔고 이민준 역시 그 비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괴로워하다가 결국 밀레니엄 클럽의 표적이 되었던 것이다. 최진영은 이 유산을 손에 넣어 자신이 꿈꾸던 그림자 속의 황제가 되려 했던 것이다. 태욱은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물건을 손에 쥐고 있는지도 깨달았다. 최진영은 체포되었지만 밀레니엄 클럽의 잔당들과 어쩌면 아우레아누스의 또 다른 후계자들 역시 이 유산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제 그들의 새로운 표적은 바로 자신과 수호가 될 것이 분명했다. 그는 즉시 이 모든 사실을 경찰 상부에 보고하고 수호와 자신에 대한 특별 경호를 요청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이 엄청난 유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것을 세상에 공개한다면 전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묻어둔다면 언젠가 또 다른 최진영이 나타나 이 힘을 악용하려 들 것이었다. 그의 어깨 위에는 이제 단순한 사건 해결을 넘어선 인류의 미래가 걸려있을지도 모르는 무거운 책임감이 내려앉아 있었다. 목줄에 숨겨진 열쇠는 그렇게 그에게 감당하기 힘든 진실의 무게와 함께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굴레를 씌우고 있었다. 최진영 회장과 밀레니엄 클럽의 핵심 인물들이 검거되면서 강태욱 형사는 잠시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최진영의 체포 소식과 함께 아우레아누스의 잊혀진 유산의 존재가 암암리의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위험한 새로운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들은 아우레아누스의 또 다른 후계자들을 자처하는 유럽의 비밀 귀족 가문들이거나 혹은 이 엄청난 비밀을 손에 넣어
세계를 지배하려는 각국의 정보기관들이었다. 이제 태욱과 작은 강아지 수호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암투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었다. 그들이 가진 열쇠, 즉 수호의 목줄 펜던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강 형사님, 국정원의 비밀 요원이자 이번 사건을 담당하게 된 한지원 팀장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최진영이 체포되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냥꾼들이 이 열쇠를 손에 넣기 위해 대한민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열쇠를 손에 넣기 전에 우리가 먼저 유산의 정당한 계승자인 이민준 씨를 찾아내고 이 모든 것을 안전하게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태욱은 더 이상 평범한 형사로 이 사건을 다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경찰에 장기 휴가를 내고 한지원 팀장이 이끄는 국정원 비밀팀에 합류하여 이민준과 아우레아누스의 유산을 찾는 위험한 여정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유일한 파트너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더욱더 영민해진 가디언독 수호였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데이터 칩 안에 숨겨진 단서들을 통해 이민준의 행방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칩 안에는 막대한 규모의 비밀 계좌 정보 외에도 이민준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남겨둔 것으로 보이는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었다. 메시지들을 해독한 결과 그들은 이민준이 최진영의 추격을 피해 아주 외딴 산속의 오래된 사찰에 몸을 숨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아냈다. 태욱과 수호, 그리고 한지원 팀장이 이끄는 소수의 정예 요원들은 즉시 그 사찰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다른 사냥꾼들에게도 감지된 후였다. 사찰로 향하는 험준한 산길 곳곳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한들의 습격과 방해가 이어졌고 태욱과 요원들은 몇 번이고 목숨을 건 사투를 벌여야 했다. 그 과정에서 수호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녀석은 가디언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인간의 감각으로는 알아챌 수 없는 위험들을 미리 감지하고 태욱에게 경고했다. 녀석의 예민한 후각은 숨겨진 폭발물을 찾아냈고 뛰어난 청각은 매복해 있던 적들의 움직임을 미리 알려주었다. 녀석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아마 몇 번이고 목숨을 잃었을지도 몰랐다. 며칠간의 험난한 여정 끝에 그들은 마침내 산 정상 부근에 위치한 낡은 사찰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절망이었다. 이민준은 이미 며칠 전 그들을 추적해온 또 다른 세력의 위협을 느끼고 사찰을 떠난 후였다. 그가 남긴 유일한 단서는 사찰의 노승에게 전했다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을 보겠다는 알 수 없는 말뿐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 그리고 가장 낮은 곳. 태욱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지원 팀장과 요원들은 이민준이 히말라야나 티벳 같은 곳으로 향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태욱의 생각은 달랐다. 그의 형사적 직감은 그 가장 높은 곳이 물리적인 장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데이터 칩 속의 정보들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수많은 비밀 문서들 속에서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기록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이민준의 가문이 대대로 후원해왔던 서울 시내의 가장 가난한 달동네에 위치한 한 작은 보육원에 대한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보육원의 이름은 하늘 아래 첫 동네였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하늘을 바라본다는 의미였다. 찾았습니다. 태욱이 외쳤다. 그는 즉시 팀원들과 함께 서울의 그 달동네 보육원으로 향했다. 그의 예상이 맞았다면 이민준은 바로 그곳에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가장 안전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취약한 그곳에 몸을 숨기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적들에게 감시당하고 있었다. 그들이 보유권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어디선가 나타난 수십 명의 무장한 괴한들이 그들의 차량을 포위하고 무차별적인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끔찍한 총격전. 태욱과 요원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적들의 화력은 막강했다. 바로 그때 수호가 번개처럼 차 밖으로 뛰쳐나가 괴한들 중 한 명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동시에 태욱은 한지원 팀장에게 소리쳤다. 팀장님, 제가 놈들을 유인하겠습니다. 그 틈을 타서. 반드시 이민준 씨를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이 열쇠를 그에게 전해주십시오. 태욱은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수호의 목줄 펜던트, 즉 아우레아누스의 유산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한 팀장에게 던져주고는 총을 든 채 괴한들을 향해 돌진했다. 시간과의 경주는 이제 마지막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태욱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민준과 유산의 마지막 희망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등 뒤에서는 그의 충직한 파트너 수호가 용맹하게 싸우고 있었다. 과연 그들은 이 지옥 같은 총격전 속에서 살아남아 마지막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 강태욱 형사와 충견 수호가 목숨을 걸고 시간을 버는 동안 한지원 팀장과 요원들은 총알이 빗발치는 위험을 뚫고 하늘 아래 첫 동네 보유권 안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보유권 내부는 이미 칠흑 같은 어둠과 함께 아이들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한 팀장은 요원들에게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이민준을 찾기 위해 보유권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침내 보유권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낡은 창고 안에서 수십 명의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한 채 웅크리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의 행사액은 남루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겠다는 듯 강하고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가 바로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아우레아누스의 마지막 계승자 이민준이었다. 이민준 씨 한 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이민준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녀가 품속에서 수호의 목줄 펜던트, 즉 아우레아누스의 열쇠를 꺼내 보이는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강태욱 형사님이, 그리고 당신의 충견 수호가 당신을 구하기 위해 지금 밖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민준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었다. 바로 그때 창고 문이 거칠게 열리며 총으로 무장한 괴한들과 함께 이번 습격의 주모자로 보이는 백발의 노인이 유령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아우레아누스의 또 다른 후계자 가문이자 최진영 회장과 손을 잡고 이 모든 음모를 꾸몄던 장본인이었다. 드디어 만났군. 이민준. 그리고 열쇠도 여기 있었구나. 노인은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한 팀장의 손에 들린 펜던트를 향해 손짓했다. 순순히 열쇠를 넘겨라. 그럼 최소한 저 아이들의 목숨만큼은 살려주지. 상황은 일촉즉발이었다. 하지만 이민준은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더욱더 단단히 감싸 안고 노인을 향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같은 악맥에 이 열쇠를 넘겨주느니 차라리 모두 함께 죽는 길을 택하겠다. 그의 말과 함께 창고 밖에서는 더욱더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태욱과 수호는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지만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 보였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사방에서 수십 대의 경찰, 특공대 차량과 국정원 요원들이 나타나 괴한들을 순식간에 포위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한지원 팀장이 이곳으로 오기 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지원을 요청해 두었던 것이었다.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괴한들은 속수무책으로 체포되거나 사살되었고 그들의 수장이었던 백발의 노인 역시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길고 길었던 악의 고리가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강태욱은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이민준과 마주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감사와 존경, 그리고 동지애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수호가 주인의 품으로 돌아왔다. 녀석은 피투성이가 된 몸이었지만 주인을 보자마자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의 품에 안겨 꼬리를 흔들며 기쁨의 울음소리를 냈다.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충견과 주인의 감격적인 재회였다. 며칠 뒤 이민준은 강태욱과 한지원 팀장 그리고 수호와 함께 아우레아누스에 잊혀진 유산이 숨겨진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놀랍게도 그들이 처음 만났던 산속 낡은 사찰의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비밀 석실이었다. 이민준은 수호의 목줄 펜던트, 즉 열쇠를 이용하여 석실의 문을 열었다. 석실 안에는 그들이 상상했던 막대한 황금이나 보물은 없었다. 대신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수백 년 동안 아우레아누스 결사단이 비밀리에 축적해온 인류의 역사와 지식을 담은 방대한 양의 고문서들과 함께 그들이 저질렀던 과오와 죄악에 대한 참회록,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남기는 경고의 메시지들이었다. 그리고 석실의 가장 중앙에는 이 힘을 세상을 지배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세상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라는 결사단의 마지막 유언이 새겨져 있었다. 이민준은 그 유언 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이 모든 유산을 세상에 공개하고 그 안에 담긴 지식과 부를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는 아우레아누스 재단을 설립하고 강태욱을 그 재단의 첫 번째 이사장으로 추대했다. 태욱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이민준의 간곡한 부탁과 함께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은 외로운 형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인류에 잊혀진 유산을 지키고 그 힘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진 새로운 수호자였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진실은 마침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끔찍한 비극 속에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은 이제 세상을 구원할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로 다시 쓰이고 있었다. 강태욱과 이민준, 그리고 충견수호, 그들의 전설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설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용기와 정의, 그리고 희생의 가치를 세상에 전하며 영원히 기억될 터였다.